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뭐 당연히 한미 협력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유, LNG, 핵심 광물 등을 포함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방산 역량 강화 과정에 우리가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메리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메르츠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했고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회의를 계기로 메르츠 총리의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 산업, 투자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동아프리카 협력 파트너인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한국이 케냐의 국가 발전과 공동 성장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케냐 진출과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고 양국 간의 교육과 투자,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캐나다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공식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아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표세준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와 이탈리아, EU 등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하는 등 보호 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유럽과의 경제 공조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러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 대응이 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절차 등 2기 내각 구성 마무리와 함께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네, 김상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길었던 순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귀국하는 모습을 보는데 엄청 오랫동안 못 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해외 유수한 그 정상들을 많이 만났고 네. 성과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우리가 사실은 외교가요, 미국에 거의 90% 집중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국가도 많고 그 다음에 규모도 상당히 큰데 상대적으로 좀 약간 경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찾아서 앞으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제 그 사회 속의 포지셔닝을 강하게 하고 왔다라고 생각되는 해외 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순방에서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가요? 아무래도 국제 정상회의에서 가장 씬스틸러는 트럼프죠. 그죠? 네. 네.
네, 어쨌든 이번엔 다들 좀 피하는 듯한 눈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옆자리에 배치를 주최국에서 해주고 2시간 동안 어쨌든 비공식적인 만남과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깊게 쌓으신 것 같은 징후들이 곳곳에 보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 약속을 그러니까요. 잡았다든가, 예. 그리고 서명용 펜을 선물로 줬다든가. 그 서명용 펜을 주는 거는요, 미국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법안을 서명한 다음에 옆에 있는 부통령한테 주거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예. 펜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서명용 펜인데, 그 펜을 받았다고 SNS에 올리셨잖아요. 대통령이 올리셨죠. 예. 그것은 상당히 친밀감의 표현, 그리고 예. 굉장히 잘 해보자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상 깊은 대목이다. 그리고 그러셨군요. 지난번에 에이펙 때 네. 우리가 이제 선물로 또 특수 제작한 서명용 네. 펜을 또 선물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를 대통령을 그동안에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선물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깊은 인상을 받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요거는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중간중간 굉장히 비는 타임들이 많은데 예. 그 시간까지 다 활용을 해서 지금 뭐 캐나다, 이탈리아 여러 정상들과 다 미니 정상회담 다 네. 가졌고요. 아까도 보면 이제 확대 회담이 있는 그 중간에 이제 정상들이 모이는 그 중간 타임을 활용을 해서 실속 있는 1대1 회담도 열고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G7 만찬에서 이게 우연이었는지 누군가가 기획해서 한 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옆자리에 앉아서 2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네. 그 자리에서 네. 이제 아까 설명한 이야기들이 나온 건데 네. 그것만 봐도 혹시 이제 해외에서도 이재명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대적할 상대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건 아닌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뭐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어쨌든 뭐 다르게 얘기하면 주최국이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위상이나 이런 걸 인정하고 배려도 또 많이 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씬 스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긴 시간, 2시간 가량 아니겠습니까? 2시간 가량 이렇게 친분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어떤 말과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부분도 성과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캐나다와의 뭐 조선 협력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과도 뭐 선박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남북한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그 답변을 받아냈다든가, 뭐 이런 많은 성과들이 좀 있었던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특히나 정상화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광이라고 하던데 네. 진짜로 골프 약속을 또 잡더라.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골프를 잘 치신다고 알려져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그건 연습을 제가 해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네. 치시기는 치시는 걸로 아, 그래요? 네, 알고 있고 예. 어쨌든 트럼프 골프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관저에 골프 스크린 골프까지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나네요. 설치하면서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골프가 정말 그 트럼프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실용 외교를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뭐 전쟁 중에도 골프장을 가고요. 그리고 뭐 그렇죠. 예, 다른 사진 찍히고 정상들과 그랬어요. 예, 또 다른 정상들과의 어떤 교분을 쌓는데에도 골프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실력이 좀 부족하시면 좀 레슨을 받으시는 것도 예.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이 골프 약속이 언제 또 실현이 될지도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히 주문한 게 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도 하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보니까 김정은과 같이 이제 그렇죠. 예, 사진을 찍은 사진을 예. 갑자기 또 올렸어요. 그렇죠. 싱가포르 예. 회담. 예. 요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사실은 좀 약간 궁지에 좀 몰려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11월 예.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이것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썩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크게 평가해 줄 만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좀 예. 이렇게 잘 봉합하고 나오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평가를 분산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슈를. 그게 북한 이슈일 수도 그럴 있다.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하고 거기에서는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그쪽에 관심을 자꾸 끌게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전쟁에서 MOU도 이란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말씀하신 중간 선거도 맞아요. 거의 뭐 한 네. 4개월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앞두고 11월에. 있고 하니까 네. 북한을 통해서 외교적 성과를 하려고 한다.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일단은 중요하고 필요한 중요하죠. 문제니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떤 현안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곧바로 가서 북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G7 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사진을 찍는 그 30초 만남에서도 북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국제사회가 이게 재편이 되면서 북한이 입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옛날에는 북한에 대해서 뭐 우방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막 뭐랄까 잘해주는 그런 게 많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질서가 재편이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가 후방 지원국으로서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뭐 굳이 지금 당장 급하게 회담을 하지 않아도 국가 생존에는 정권 생존에는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남북한의 긴장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저쪽이 자신감을 가지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보려는 마음보다는 체제 경쟁 속에서 좀 이렇게 세게 자기들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평화를 평화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시는 것 같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프로젝트들을 좀 만들어서 남북한 긴장 완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의 확보라든가
포지셔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번 회담에 나서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한 이야기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센스 있게 당신 생일에 이 협상이 이루어진 거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하는데 이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란의 재건 관련한 기금 네. 내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위한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에게 부탁을 한 것 아니냐 요청한 거 아니냐 이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재건 사업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은 굉장합니다. 근데 품질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들어간다. 품질 경쟁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국제적으로 선호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곳이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개발국이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이런 데는 지금 완전히 뭐 범죄 도시화된 곳들이 꽤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가격 경쟁력이 큰 중국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어느 정도 그 경제 수준이 올라간 국가는 그 돈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좋은 대안이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들도 우리가 가장 이런 재건이나 건설, 신도시 건설이나 이런 데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어떤 돈을 투자하거나 이제 그쪽 기금을 전달한다기보다는 네. 우리의 어떤 이런 재건을 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혹시 그쪽에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방안들? 패키지로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제 뭐 거기에 이제 공사를 수주하고 들어가고 그러려면 우리가 또 기여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해도 기부 체납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기금 참여도 하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민간 기업을 그러니까 국가는 기금 참여를 할 수 있고 민간은 사업을 수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패키지가 항상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뭐 우리가 뭐 이익만 보겠다 이렇게 그런 건 가기는 좀 아니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성향상 그냥 이렇게 퍼주는 무슨 재건 계획 협조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예. 좀 협상을 이뤄나가지 않을까,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 행사 가실 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가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춤형들을 발언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맞춤형 발언이 또 주요하게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맞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또 그런 것들이 그 굴욕적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약간 그렇지 않죠. 굴종적이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예. 없잖아요. 지난번에 뭐 트럼프 앞에서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도 좀 예. 들잖아요. 아메리칸 파이?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비교되는 보기 민망했어요. 예, 센스 있고 예. 애드립처럼 순간순간 잘 치고 들어가고 맞아요. 치고 들어가서 진짜 기가 막히게 하죠. 예, 그 치고 타이밍에 잘 적절하게 치고 들어간 성과도 잘 이렇게 부각되게 받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참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리허설도 많이 하시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들 정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원래 타고난 타고난 센스인 센스 것 같은데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엄청 띄워주다가 갑자기 내가 다 내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된 후에 많은 실용적인 모습과 국민 체감적인 모습을 보면서 모 기자가 이런 SNS 글을 썼기에 제가 많이 인용을 했는데 미국이 왜 주지사 출신들의 대통령을 많이 뽑고 선호하는지를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미
훈련이 돼 외교적인, 있다. 훈련이. 외교적인 것도 예, 그렇고 예.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이미 많이 훈련이 돼 있고 이미 체화돼 있다.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제 무대에서 또 여실히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에비앙 G7 정상회의가 두 번째 참석인데 지난해 캐나다 정상회의도 참석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초청을 받는다면 3회 연속이고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 갔었던 네.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초청받으면 거의 G8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옵니다. G7 플러스 플러스 원. 네, 예, 플러스 원인데 이제 핵심 플러스 원이 그렇죠. 되는 예. 것이죠. 그래서 뭐 G8으로까지 명명이 돼서 이게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G7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1은 이제 당연히 한국이 바로 떠올려지는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갖게 되는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의 입장이 제일 곤란합니다. 한국과의 협상이. 왜냐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한테 지금 아쉬운 게 이게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갖고, 제가 그냥 시원하게 250억 달러 책임지고 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나머지도 쉬울 것 같거든, 분배가.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뭔가 이번에 G7에서 굉장히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시간을 뺏어가지고 G7 회담에 지각을 하게끔 만들 정도로 단독 회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장면이 이와 같은 나왔더라고요. 얘기가 있는 상황이 있는 것 G7 같습니다. 이제 회의장인데 이제 마크롱이 여기 하다가 왜 표정이 달라지죠? 이재명 대통령 안 오죠? 라고 하고 하는데?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랑 맨 마지막에 따로 들어온 겁니다. 둘만. 네, 둘만. 다른 사람 다 앉아 있는데 그 계속 따라와. 자기 자리도 아닌데. 자기 자리도 아닌데. 네 자리가 바보야 따라오지 말고 아주 한국에 엄청나게 뭔가 많이 이제 뭔가 뭐 이야기할 게 많은가 보지. 아니 그러니까 따로 대화를 했다고 지금 하니까. 이 마크롱 생각은 자기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의장국이니까 한국하고 뭔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먼저 현장에 먼저 왔거든요.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찍. 대통령이 미리 와 있었던 거는 이제 오는 국가들을 뭐 개별 대면을 하거나 현장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건데 그때 지각쟁이 트럼프가 먼저 와가지고 이 대통령 나랑 잠깐 얘기 좀 합시다라고 데리고 가고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둘이서 90분 동안. 근데 이거는 정상회담으로 정식으로 의제가 사전에 얘기된 것도 아닌데 둘이서만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길게 하는 바람에 막상 정상회의 시작 전까지도 회의장에 못 돌아올 때까지 저 회의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우리가 그랬잖아, 왜. 이제 갈라치기 그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저를 또 따라다니는 그 악플러들이 이제는 뭐라고 저를 또 프레이밍 하냐면 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댓글에도 송 작가님 제발 반명에서 돌아오세요 뭐 이러는데 우리는 반명이었던 적이 1도 없어요. 제 이름이 호적 이름이 송재명이에요. 진짜? 응. 뭐 내 호적 이름이 진짜로 송재명이야. 우리 돌림자가 제자거든. 그럼 그래서- 송명우는 누구야? 그건 이제 내 이름으로 그 주민등록 한 거고, 호적에는 항렬자대로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그 가문에 그 우리 문서에는 족보 안에는 내가 재명이고, 동생이 재창이고, 저기 막내가 재훈이야. 그래갖고, 제목 바꿉시다. 뭐. 송재명 TV로. 응? 그럴까? 나도 재명인데? 그래서 저는 반명이 아니라 저 자체가 재명이에요. 그러네. 그럼 왜 나보고 반명이래? 난 송재명 씨랑 방송하는 그럼. 사람인데 날마다 지금 5년째인데. 아무튼 그 트럼프가 급하긴 급하다. 그래가지고 90분 동안 같이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근데 뭔 얘기를 했는지가 네. 밝혀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찜찜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국가기밀 하나 여기서 터뜨리자고 하면
이번 이제 중동 관련한 부분 안에서 또 그 부담금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 안에서 대통령이 기가 막힌 제안을 던졌다는 겁니다. 어차피 니네 이거 미국이 요구하는 거 기업들 투자 아니냐. 국가가 주는 돈 아니라 기업들 기업들 투자하기로 한 투자. 거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있지? 3천억 달러 있잖아. 아니, 우리가 관세 협상하면서 3천억 달러 주기로 한 거 있잖아. 1,500억 달러는 마스가, 2천억 달러 미국에 총 투자.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 2천억 달러 남아있는 거 그 돈 그렇죠. 기업 주기로 한 돈이잖아. 우리 그거 돌려서 걷다 준다?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확인된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세훈은 어떻게 뭔지 알았어요? 요거까지는 출처를 밝힐 수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차피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나가는 돈인데, 네가 전쟁 일으켜갖고 지금 우리가 기업들 투자해갖고 저거 살려야 되는 거니까, 미국 쪽에 투자하기로 한 돈, 여기다 투자하는 거 하게 되면, 대박. 그걸로 퉁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도 똑같이 하겠죠. 유럽은 더 유럽은 더 많아. 어. 퉁칠 게. 그러네. 그래서 트럼프가 야, 이 얘기 딴 데는 하지 마! 라고 할 정도로 요 제안을 심도 깊게 현재 미국과 한국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도에 나온 것들은 북한 문제밖에 얘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필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그 필요한 역할이 뭐냐? 연내 전자권 전환과 핵 농축에 관련된 권한을 우리한테 고스란히 인정하는 거를 문서화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 한번 방문을 해야죠. 사실 그 조건이, 트럼프가. 그 조건의 연장선이 연내 전자권 전환 확정과 핵 농축 재처리까지, 사후 재처리까지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외교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걱정이 뭐냐면은 외교 안보 실무진 라인들이 그거를 오히려 못 퇴보시키는 협상 내용을 꺼내놓을까봐가 너무 그래서 공포스러워요. 탑다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왜 작년에 어떻게 모두 발언에서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참모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와, 이 새끼들은 안 되겠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고 잘 보시면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너 말만 들어요. 그 CEO 마인드로 말만 듣습니다. 그 마인드로 우리 협상이 직원들이랑 가능해요. 마인드가 달라. 네.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요. 근데 외교 쪽은 계속 관료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거 안될 그러니까 것 안 되는 같은데요,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무역 협상 시작돼서 나라 망한다고 그 난리 날 때 송 작가가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미국한테 이거 진짜 우리가 처음 한 거야. 어떠한 채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안 줄 수는 없을 거니까 주기는 주되 그만큼을 받아와야 된다. 그건 아마도 우리의 앞으로 핵 무장 내지는 핵 추진 잠수함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마스가 조선협력을 빌미로 걸어가지고 이번 협상을 이겨낼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송 작가 TV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갖고 마스가가 더더욱 절실해진 상황이야. 그래서 마스가도 옛날처럼 이제 다 미국에다 돈 들여갖고, 미국의 기업을 만들고,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미국 안에서 배를 만들어갖고, 배도 만들고, 산업도 일으켜줘라. 이거 물 건너 갔습니다. 당장에 지금 미국이 돌릴 수 있는 군함이라든지, MRO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안에서 그 기틀 가져가지고, 마스가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천천히 투자해서 지금부터 조선소 짓기 시작할게. 한 5년 걸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원 교육 시키고 하는데 또 한 2년 걸려. 원자재하고 주변에 수출
조선단지 해줄 부품업체들 이런 거 하는데 또 3년 야, 그럼 10년 후에나 시작할 수 있겠다. 요렇고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니까, 야, 그러면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네가 만들든 한국에서 부품을 들여든 한국 사람을 들여서 만들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만 해줘라는 쪽으로 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얼마만큼 외교적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제조업의 콘텐츠들을 갖고 활용해서 외교에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외교의 기술이 이런 협상의 기술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특유의 옛날부터 그 협상력 또는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조정력 같은 데서 이번에 천재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G7을 갔을 때부터 이 G7하고 직접적으로 큰 게 나오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9박 10일을 잡았던 이유 자체가 G7을 빌미를 해갖고 사실은 미국의 뒤턱을 잡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의 뒤턱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과가 갔다 오게 되면 이 유럽 국가들하고의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나토에 참여하는 거를 또는 군사협력, 안보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결의안과 몇몇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미국 측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각종 협안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풀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로 하나가 미국이 그동안 존스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군함과 상선은 무조건 미국 영토 내 조선소에서 그래. 미국인 손으로만 지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요 예외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미 해군의 그 벌크 연료선, 유류 보급함과 전략 수송선 최대 2척까지 해외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요거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밖에 못하는 거야. 전 세계에 저 규모의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이 우리- 어떻게 해? 우리가 하지. 중국에 어떻게 일을 줍니까,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게 존스법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저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계속 치고 다른 나오겠지. 분야까지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잠깐 기다려봐요. 우리 그 한국한테 LNG선 저기 기술 배우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해줄게요라고 일본이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일본이 최근 들어갖고 LNG선 관련해갖고 기술을 주면 35년부터 건조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이거랑 연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우리가 제일 믿음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빨리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기술이 있는 없는데. 거죠. 네.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가르쳐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다 배운 것처럼. 고마워요 한국. 그런 기사만 나왔지 정부에서 그런 발표는 아니 한 적은 없어. 조선 3사 어떤 국가도 일본에 있는 무슨 조선소나 뭐 정부하고 접촉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내 일거리 내 기술을 팔아갖고 일본에다가 일거리를 해서 줍니까? 그리고 미친 짓이지. 트럼프가 이제 급한 게 일단 11월에 중간선거 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사실은 한국이랑 해가지고 북한 만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이번에 전쟁도 졌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이겼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뒤집으려면 빨리 그 11월 달 전에 빨리 북한을 만나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한국이 진짜 이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지금 대충풍님이 기술 다 넘길까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요. 생각해보면 윤석열 같은 애는 일본한테 어떻게 굽실굽실하고 굴욕외교 하지만 기업들은 지네 밥줄이에요. 그리고 네. 기술이라고 하는 게요. 차원이 달라요 얘들은. 일부 뭐 설계도가 빠져나간다든지 엔지니어 한두 명이 옮겨가 갖고 할 수 있는 그 기술 이전이나 기술 이전이 이게 정상적으로 그 기업에 완전히 이 도둑질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산 라인부터 시작해갖고 공정기술을 관리하는 관리자, 노동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이 가야 돼. 대만이 우리 대우조선에서 저기 잠수함 설계도 하나 훔쳐가지고 자체적으로 잠수함 건조했잖아요. 대우해양조선 전직 임원까지
임원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물새 갖고 못 떠요. 아니 못 뜬 게 떠다녀요. 잠수함인데. 이게 저기요. 잠수함인데 잠수만 하면 물이 새. 이름만 잠수함이야. 네. 저기 그 배 이름이 잠수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배 네, 이름이 그냥 배 잠수함이야. 이름이 우리 배 이름을 더 잠수함으로 웃긴 지은 건 거예요. 뭔 줄 알아요? 네. 이 떠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면 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좌우로 움직이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방향 전환을 하면 이게 핑크르 돌아요. 그 잠수함은. 그게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빙그르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몰고 잠수를 해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배가 무중력 상태가 돼갖고 안에서 정신없이 팽이처럼 돌아요. 우리가 이런 걸 개발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설계도에 있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도 이걸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게 배분이거든. 특히나 물 위에 떠 있는 배랑 잠수함은 거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무게가 계속 움직여.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화물이 왔다 갔다 하고, 무게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기술이 되려면 처음에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거 운영할 수 있는 고기에 맞춰져 있는 운영 기술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만은 설계도만 뭐 그대로 만들어 보니까 설계도대로 해서 들어갔는데 짐을 실으면 이쪽으로 돌고 짐을 빼면 이쪽으로 돌고 직원들이 왼쪽에 있으면 배가 뒤집어지고 오른쪽으로 있으면 오른쪽으로 뒤집어. 움직이지 말고 근데 거기 직원들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벽을 붙어있어. 잡고 양쪽에서 무게 중심을 맞춰야 돼. 티코 무게 중심 맞지? 딱 그런 거죠. 이게 배 위에 떠 있으면 부력이 2분의 1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덜 하는데 안에 들어가 버리면 부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무게중심 때문에 팽팽팽 돈다니까. 대만제 잠수함은. 그래서 떠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잠수함 있다? 이거 자랑하려고 떠다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 현대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도 못 만듭니다. 뭐 삼성이 이번에 800단 그 메모리 적층 기술을 줬잖아요. 아니,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중국이 훔쳐갔다고 칩시다. 이걸 어떻게 붙이는지를 모르는데 설계도만 봐갖고는